좀만 빠지면 바닥에 던져버려요. 계좌는 계속 까먹게 되겠죠. 빠질 때 한번 사셔도 되고 한 번 더 들어간다거나 네. 안 오면 뭐 녹아난다. 네, 이렇게 녹아난다. 표현하는데.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염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도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정말 파티가 끝난 거냐, 아니면 잠시 쉬어가고 또 2부 파티가 시작되면서 또 음악이 흘러나올 거냐 네. 궁금해하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파티는 이어진다. 다만 이제 클럽 많이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에 이제 파티 막 이제 춤추다가 블루스 타임 한 번씩 나오잖아요. 약간 그때 같아요. 격하게 춤을 춰서 다들 좀 힘들어요. 그래서 자리에 가서 좀 쉬어갈 때고, 그래서 블루스 타임 후에는 또 다시 춤이 또 그러니까 노래가 나오겠죠. 그래서 춤을 출 타이밍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파티장을 떠나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렇게 보는 배경에는 여전히 개인 투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저는 아직도 꺾였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시장을 이끌었던 게 결국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를 악화시킬 만한 요인만 없다면 꾸준하게 주식 매수 쪽으로 좀 그러니까 자금들은 들어올 것 같고, 그 신규 계좌 투신 분들이 저희 회사도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냥 왜 투셨어요? 한번 물어보면요. 아, 예금에 도저히 놓고 있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넣어봐야 지금 자꾸만 내 돈은 까먹는 것 같고. 그렇죠. 그 시장에 갔더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두부 가격이 너무 올라갔는데 그때 그 생각이 들더래요. 아, 주식 사야 되겠다. 이거 계속 이렇게 물가만 올라가는데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무슨 의미가 있냐. 돈의 가치가 자꾸만 예, 떨어지니까. 자꾸만 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주식을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좀 무섭긴 하대요. 좀 많이 올라서 그런 건 네. 있지만, 근데 어쨌든 주식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좀 점점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의 그 적금 금리가 지금 0.9%고,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PER의 역수가 이제 1년 동안에 우리가 기대하는 주식의 수익률인데 네. 지금 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15배 정도. 근데 오늘까지 떨어져서 한 14배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15배면 1년 수익률이 6.6%. 그다음에 그 14배면 7.1%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금리가 0.9%니까 뭐 여기서 좀 올라가도 2% 정도라고 쳐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뭐 주식이 유리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나는 금리가 2%니까 거기에 더 만족하시겠어요? 이거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아직까지도 주식이 더 매력적이거든요. 이렇게 올라왔어도.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의 주식 선호 현상이 저는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제 너무 올라왔으니까 개인분들도 좀 고심은 되시겠지만 그 기조가 꺾일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버핏 지수라고 네. 이제 GDP랑 코스피 시가총액을 비교를 하잖아요. 네. 미국의 S&P 500 지수는요 GDP보다 160% 그러니까 60%더 위에 있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아직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항상 밑에 있었거든요. 네, GDP. 그렇죠. 근데 올해 처음으로 네, 올해 넘은 진짜 거잖아요. 처음으로 넘긴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함의하는 거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일단 우리 한국의 코스피를 그 좌지우지하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탑10 기업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코스피 200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를 봤을 때 올해 순이익이 한 40% 이상 증가할 거로 보더라고요. 근데 이익이 증가하면 당연히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잖아요. 근데 GDP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경제잖아요. 경제 성장률은 올해 2% 정도 상승할 거로 봅니다. 그럼 당연히 경제 성장률 GDP는 2%인데 그 기업들의 이익은 40%니까 그러면 코스피 시가총액이 그거보다 높은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 같고, 그다음에 GDP는 보시면은 제조업이라든가 우리나라 유형 자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뭐 어떤 경제 활동을 하거나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거나 그런 게 다 GDP에 잡히긴 하는데, 이 무형 자산 같은 거 있잖아요. 플랫폼. 네. 이런 거는 잘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전체 GDP 쪽에. 네. 그래서 사실 미국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GDP보다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보시면 아마존이라든가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 기업들, 또 애플도 사실은 아이폰을 판매하지만 거기 나오는 수익의 많은 부분이 애플 앱스토어잖아요. 네. 그런 이제 무형제 경제인데, 무형제 경제가 어떻게 보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다 무형제 기반이에요. 이들 기업들이 시총이 커지니까 당연히 버핏 지수가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당연한 건데 우리 한국도 지금 최근에 나오는 흐름이 어떻습니까? 약간 무형제 경제가 조금씩 발달해 가잖아요. 사실 뭐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고 구독 경제라든가 아니면 또 요즘에 뭐 바이오 헬스케어도 약간 이제 그런 개념인데 무형제에 대한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우리 한국의 GDP보다 무형제에 기반한 그 시가총액 그 상위 기업들이 올라가면 코스피에 들어가는 시총이 더 올라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GDP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버핏 지수가 옛날에는 굉장히 맞았죠. 뭐 100에서 항상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시대가 좀 무형제 경제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뭐 일각에서는 이 버핏 지수가 너무 올라왔으니까 역대 최고 아니냐. 네. 그래서 좀 고평가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시대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너무 그렇게 좀 과거 잣대로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어쨌든 주도주들의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PER이 항상 10배 못 받았죠, 사실은. 항상. 그러니까 네. 저도 좀 억울했어요. 너무 저도 막 그래, 짜증나고 네. 막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었으니까. 네. 옛날에는 애플이 시총이 2,000조인데 삼성은 막 300조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항상 우리 삼성전자도 아시겠지만 이거잖아요. 아니 우리나라도 좋은 기업 많은데 애플 시가총액하고 왜 대한민국 시가총액이 맞아요. 비교가 됩니까 예, 도대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에는 네. PER을 할증을 못했던 거죠. 네. 야, 너네 그 미국 애플은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고 테슬라는 매년 이렇게 보여주고 네. 그 대만의 TSMC마저도 이렇게 성장하는데 네. 야, 삼성전자 뭐 50조 벌었다가 어느 해에는 25조 벌고 하이닉스도 뭐 10조 벌었다가 갑자기 1조 벌고 이러니 우리가 PER을 어떻게 20배 주겠냐? 너네는 10배 안 돼. 이런 잣대를 딱 들이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형 기업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TSMC가 PER이 지금 26배, 9배까지 갔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17배래요. 그러니까 물론 옛날보다 비싸긴 하는데 옛날에 삼성전자 10배 이상 잘 못 받았어요. 과거에는. 근데 17배면 이게 이제 경천 동지할 일이죠. 사실은 옛날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PER, 밸류에이션 높게 쳐주는 거고, 현대차도 아시잖아요. 10배 네.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몇 배 줍니까? 막 16배, 7배 막 줘요. 오, 네. 줘도 막 싸다 그래요. 요즘 안 비싸다. 네. 아니 그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만드는 테슬라가 뭐 몇백 배인데 그렇죠. 현대차도 따라가는데 뭐 20배도 안 되는 게 뭐 네. 말이 되냐. 네. 옛날에는 그런 얘기하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랬는데 작년 말하고 올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또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은 어떻게 미국형 기업들이잖아요. 네이버, 카카오까지. 그리고 삼성, SDI, LG화학도 2차 전지라는 메가 트렌드에 탔잖아요. 제조업체지만. 그럼 이 기업들은 PER 막 40배, 50배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구조죠. 그러니까 PER 할인을 받던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조금씩 이제 할증을 받아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좀 좋게 보는 게 지주회사거든요. 지주회사 보면 예전에 우리 한국에 LG도 있고 그 다음에 SK 하나 막 많잖아요. 그 기업들 사람들 추천하잖아요. 안 사요. 근데 저거 왜 사냐? SK 살 거면 하이닉스 사고 삼성물산 살 거면 전자 사고 만다. 그러니까 이 사업회사를 사고 말지 항상 할인을 하니까 아무리 이런 지주회사가 싸도 사람들이 관심 안 가졌는데 이제 또 인식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나스닥의 그 성장주들이 많이 올라갔던 배경은 저는 분명히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M&A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 현금이 많으니까 또 M&A 시장도 크잖아요. 그래서 그 M&A를 하면 좋은 점이 이 어떤 그 A라는 사업에 진출을 했을 때 예를 들면 5년 걸릴 걸 M&A를 하면 돈은 들어가지만 1년 안에 그냥 딱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M&A를 선호하는 건데 한국은 되게 M&A 인색했잖아요. 옛날 IMF 트라우마도 있고 이 4대 그룹이 곳간에 현금만 쟁여놓고 그래서 그것도 비난 많이 했잖아요. 비판. 왜 이렇게 현금만 싸놓냐. 네. 배당도 안 해줄 거면서. 근데 요즘에 달라진 게 갑자기 저번에 SK가 그 미국의 수소연료전지 회사로 지분 10% 사는데 1.6조 원 준 거예요. 과감하게 투자를 하진 않나. 하나그룹이 갑자기 뭐 인공위성 회사 하나를 인수했대요. 네. 한국에. 우주 산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예전에 뭐 하만도 인수했지만 최근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그 로봇 회사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딱 보면 자동차 회사가 왜 로봇 회사 왜 사? 그러니까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회사를 1조 원 가까이 주고 딱 인수를 했고 LG전자가 갑자기 마그나라는 회사랑 이제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 그러고 과거에 대기업들이 좀 너무나 무겁고 뭔가 혁신도 없고 이랬는데 갑자기 작년 말하고 올해 들어서요. 뭐 4대 그 그룹사들이 뭐 서로 만나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야 내가 먼저 할게 나 이거 할게 너 이거 해 막 이런 식으로 마치 하는 것처럼 막 성장 산업에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주회사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4대 그룹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당연히 올라가요. 눈높이가 당연히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 얘네들은 어차피 맨날 성장 못하는 산업만 하고 있던 애들인데 이제는 이런 신산업을 한데
실패할 수도 있지만 나스닥이 성장한 배경은 실패를 용인했던 저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위기가 한국까지 와요. 그러면 한국이 왜 나스닥을 못 쫓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저는 우리 국내 코스피 PER이 뭐 14배, 15배지만 그 이상 줄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외에도 뭐 우리가 또 생각하면 많이 있겠지만 이 세 가지 기본적으로 본다면 우리 한국 증시의 저는 장기 강세장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시장이 뭐 속도 조절은 해야 되잖아요. 네. 사실 뭐 10주 연속 올랐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좀 약간의 브루스 타임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주식 투자를 새로 최근에 시작하신 네네. 분들 중에 걱정하는 분들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기관이 자꾸 팔아 제끼는 거냐. 더군다나 이 그동안 보면 이런 적도 많아요. 뭐 오전에는 사는 듯 보이다가 예. 또 오후에 왕창 팔아버릴 때도 네. 있고, 특히 이런 조정장이 왔을 때 기관들의 행동을 보면 이거 예측이 좀 불가능하고 네. 좀 많이 걱정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왜 그런 거고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기관 그 수급 분석하면 네. 좀 기대하시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기관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네. 연기금부터 뭐 투신도 있는데 일단 뭐 금융 투자가 증권사거든요. 프로그램 매매를 해요.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어느 날은 막 몇천억 살았다가요, 어느 날은 몇천억 팔아요. 그러니까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냥 어차피 기대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갑자기 금융 투자가 어느 날 1조를 팔았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며칠 후면 다시 삽니다. 근데 또 사면 또 다시 팔아요. 반복이니까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투신 있잖아요. 옛날엔 투신이 정말 이거였죠, 사실은. 그렇죠. 옛날에 2007년도에 그 미래에셋 정리식 펀드가 유행할 때는 그때는 미래에셋이 외국인이 다 팔고 나가는 거 혼자서 막 버티기도 맞아요.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놀랐는데. 저도 기억나는 게 네. 코스피가 1,400, 1,500대부터 외국인이 주식을 엄청 팔았어요. 엄청 그때 네. 매도세 공세로 진짜 맞아요. 엄청났는데 네. 진짜 증권사 하나가 우리나라 네. 증권사 하나가 버티더라고요. 그때 이제 미래에셋 정식 펀드가 유행했고, 이제 네. 그 밑에 뭐 한국투자증권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이제 같이 해가지고 누구나 정식 펀드 들었잖아요. 그 네. 돈을 기반으로 해서 지수가 막 2,000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정반대라는 거죠. 투신권도 돈이 있어야 뭘 사는데, 물론 이제 투신 입장에서도 그동안 수익 난 거 일부 파는 것도 있지만 개인 투자분들이 직접 투자로 바꿔 가잖아요. 그래서 환매가 자꾸 나오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좀 아쉬운 게 펀드 매니저분들도 어쩔 수 없이 파는 건 저도 이해는 하지만 분명히 그 펀드 환매 말고도 수익 실현하는 물량도 저는 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중 줄인 지가 2,300부터 줄였어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언제까지 팔 거야 이거 네, 도대체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좀 좀 들어요. 다시 한번 좀 냉정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험하고 은행은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네. 뭐 큰 의미는 없고, 두 가지 남은 게 뭐냐면 사모펀드랑 연기금인데, 사모펀드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라임 사태 터졌잖아요. 네. 라임하고 옵티머스. 그러면 사모는 49인 이하로만 이제 그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모가 한때 유행을 했었지만 그 49인 이하의 이제 어떤 소규모 단위로만 자금을 모아서 코스닥 중소형주도 사실 투자를 많이 하는데 자꾸만 그런 리스크가 생기니까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사모펀드에도 많이 넣었는데 돈을 빼는 거죠. 그래서 사모펀드도 어떻게 보면 약간 투신하고 좀 비슷한 케이스죠. 돈이 나가니까, 안 들어오니까. 마지막으로 연기금은 저는 연기금이 좀 저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원칙은 저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연기금이 작년에 국내 주식 비중이 17% 정도 되는데 그게 18%까지 오버를 했나 봐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팔았대요. 근데 더 낮아져요. 16.6%래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팔 게 엄청 남았거든요. 네. 근데 지수는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연기금 입장에서 당연히 팔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좀 증시를 위해서 좀 유연하게 좀 생각해 주세요. 아니, 연기금 물론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직장인 분들이니까 네. 저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유연하게. 왜냐하면 지금 연기금이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화를 내시는 게 저거 다 내 돈인데 네. 왜 이렇게 말하시키냐 불만이 좀 크시거든요. 그렇죠.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국민들인데. 근데 네. 국내 주식 비중을 자꾸 줄이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제고하면 매도가 줄 텐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기관은 지금 어느 걸 봐도 매수할 만한 지금 뭐가 없어요. 네. 당장 뭐가 바뀌지 않는 이상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굉장히 어려워진 부분이 어쨌든 단기적으로 변동성도 클 것 같고 네. 주린이 분들이 투자를 시작하기엔 조금 어려운 네. 시기가 단기적으로는 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언제쯤 사도 되는 시기가 왔다는 신호가
뭘로 봐야 되는 건지 그 신호를. 보통 이제 지수가요. 고점 대비해서 5에서 10% 정도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8, 9, 10월 달에도 조정 받을 때 3개월 동안 박스권 기간에서 한 10% 가까이 빠졌었어요. 한 8%인가? 빠졌다가 이제 3개월 박스권 받고 갔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빠지면 당연히 스트레스 받겠죠, 누구나. 네. 근데 그거를 애초에 그냥 가정을 하고 들어가세요.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빠질 수 있다. 네. 그 정도. 아니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식 나는 사서 무조건 빠지면 안 돼. 그런 분들 되게 의외로 좀 네,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정중히 말씀드리지만 주식하고 진짜 안 맞아요. 왜냐하면 멘탈 관리가 안 돼가지고 어떤 매매를 하시게 되냐면 비쌀 때 사고요. 좀만 빠지면 바닥에 던져버려요. 그럼 결국에 계좌는 계속 까먹게 되겠죠. 네. 그걸 녹아난다. 네, 요즘 녹아난다. 표현하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마인드를 저는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지수가 8%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최악이건 10%. 왜냐하면 옛날에도요 강세장에서 마이너스 고점 대비해서 10% 빠진 거 수두룩해요. 그리고 또 갔어요. 거기서 그리고 2배 간 것도 있고 50% 상승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인정을 못하고 에이 주식 왜 이렇게 어려워 나는 안 해.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정확한 타이밍을 우리가 모르니까 네. 평소에 사고 싶었던 주도주 아니면 내가 지금 사서 물렸거나 근데 내가 올해나 내년까지 봤을 때 문제없는 기업이라면 저는 그냥 끝까지 그냥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현금이 있다면 적절하게 분할 매수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가 뭐 고점 대비해서 5% 빠질 때 한번 사셔도 되고 네. 마이너스 8%일 때 한번 더 들어간다거나 네.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거죠. 안 오면 뭐 그 5% 왔을 때 산 것만 가지고 가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뭐냐면은 주도주들은 사실 가격 부담이 지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너무 급하게 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하락을 이용해서 좀 분할로 사시면 좋겠고 반면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소형주 중에 안간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기업들은 저는 그냥 지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피킹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쪽 섹터가 그러니까 될까요? 중소형주 중에서도 제약주들 보시면 우리가 바이오 말고 제약은 바이오하고 또 달리 네, 제약은 달리 좀 그냥 아직 일반 적합하니까. 제약사들 있잖아요. 네. 그 대부분 이렇게 뭐 병원에 영업해가지고 뭐 처방약 의약 그런 거 이게 분리해서 봐야 네,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쪽은. 바이오는 우리 모르니까 네, 네. 성공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거의 그거 완전 말고 깜깜이 블랙박스 같은. 신약 개발하는 회사 말고요. 네. 이제 일반적인 제약 회사인데 그 기업 내에서 실적 꾸준히 좋아지는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좀 공부해 보시면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실적 되게 좋은데도 주가가 안 갔어요. 아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건강기능식품 회사들도 네. 작년에 좋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가냐면 작년에 너무 좋아서 올해는 코로나 끝나면 사람들 건강기능식품 안 먹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코로나 전부터 건강식품 시장은 이미 성장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 전부터 먹고 있었고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나오면서 면역력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된 거지만 이 성장 가도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그런 오해 때문에 장이 막 3천 넘는데 안 가고 막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항상 우리가 이제 주도주만 생각하지만 주도주가 아닌 것 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올해 뭐가 좋아질까? 이거 생각해 보면 힌트가 나와요.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그럼 화장 같은 거 화장하고 해야 되고? 맞아요. 화장품. 네. 근데 화장품 회사들 제가 보니까 2주 전부터도 좀 관찰을 해봤는데 조금 오르긴 올랐어요. 요새 이제 마스크 벗는 쪽도 좀 올라가니까. 근데도 아직도 올해 하반기에 대해서는 좀 불안해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그래서 아직도 가격이 좀 저렴한 것 같아서 화장품 회사들도 되게 좀 매력적인 기업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게 뭐냐면 올해 하반기까지 봤을 때 당연히 작년보다는 좋아져야 되겠죠. 좋아지는데 가격이 좀 합리적이냐, 그게 올해 좋아지는 걸 반영 못했냐 이런 쪽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수가 3,000이든 뭐 2,800이든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저는 사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주회사 있잖아요. M&A 하고 하는데 여전히 사업회사보다 너무나 못 갔어요. 네. 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내 대기업 지주회사들도 여전히 좀 매력적인 것 같고 그리고 성장하는 쪽에서 올해 제가 보는 좀 다크호스가 뭐냐면 저는 우주항공. 왜냐하면 그 하나그룹이 갑자기 네. 인공위성 업체를 딱 인수하는 거 보고 저 회사가 왜 저걸 인수하지? 원래 방산하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뭐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스페이스X라고 적외도 위성 많이 쏘잖아요. 아마존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아니 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저런 걸 하지? 갑자기 이 시장 키우겠다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돈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우리 한국에서 우주항공 사업을
잘하는 기업은 저는 방산업체라고 생각해요. 방산업체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꽤 세계적인 연관이 돼 수준에 있잖아요. 좀 가까워 네, 있을 특히 거고. 항공과 관련된 것들. 네. 그런 기업들은 근데 주가를 보면요. 방산이라는 그 한마디로 이 전방 산업이 너무나 사람들이 저거 답답해서 저거 누가 네. 사냐. 네. 그래서 가격이 정말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현대차가 딱 주가가 우리가 제너시스라는 내연기관만 보면은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아이오닉이라는 전기차 붙고 자율주행이 딱 붙는 순간 어떻게 됐죠? 와, 완전 신산업. 네. 이게 성공할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방산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주 항공을 성공할지 우리 몰라요, 솔직히. 우리 한국이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검증은 해봐야 되지만 분명히 시장은 뭔가 또 스토리를 원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방산업 쪽을 말씀드리냐면 잃을 건 없다는 거예요. 설사 안 돼도 그게 실패하더라도 하방이 단단하잖아요. 왜냐 그동안 아예 억눌려 있었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컨셉 중에 하나가 더 이상 나쁠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무도 기대를 안 해서 근데 조금이라도 뭔가 좋아질 게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화장품 아니면 이런 이제 방산,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 이게 조그만 트리거가 생기면 주가는 또 그 순식간에 올라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지수와 별개로 정말 우리가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 너무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도주만 사자 이러지 마시고 찾아보면 기회는 정말 많습니다. 어차피 우리 뭐 지수 보고 물론 투자도 해야 되지만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하시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종목 공부나 산업 공부 좀 계속 하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이 한국의 코스피의 저력도 믿고 싶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는 것도 믿고 싶은데 걱정되는 뉴스들이 네네. 자꾸만 나올 때가 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샀을 때 기대 수익률이 한 6에서 7%고 네네. 금리는 1%라지만 이게 또 실질 금리 따지면 거의 0%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 0% 주느니 차라리 주식을 사는 게 낫지 네. 이건데 문제는 금리가 올라버리면 모든 게 다 맞아요. 끝나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연준 의장은 네. 뭐 아직은 추구 조작 안 해 이렇게 말하지만 또 연준 위원들은 또 나와서 네. 아니 뭐 테이퍼링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씩 네. 겁주는 말을 좀 하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어쨌든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한 걸 좀 걷어들이면 돈을 좀 걷어들이면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줄 텐데 단기적으로는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걱정입니다. 아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인 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장이 뭐 이렇게 좀 혼조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자기 종목이 막 빠지니까 그것만 생각이 바쁘거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이제 박 기자님 질문을 너무 잘해주신 게 그 큰 그림을 사실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큰 그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연준의 방향이잖아요. 정책 방향.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초미의 관심사가 도대체 이거 인플레가 생겨가지고 진짜 테이퍼링 오래 하는 거 아니냐. 네. 이거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 연준 의장이 지난주에 그 연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연설한 내용은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결국엔 고용이 회복되거나 네. 완전 고용이죠. 한 3%대 아마 될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6%좀 넘으니까 그러니까 실업률이 3%대로 만약에 가면 연준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건 금리를 올린다고 보셔야 돼요. 완전 이제 과격할 정도로 아마 금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고용이 정상화되니까 더 이상 긴축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물가. 그렇죠. 고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영구 실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고용은 쉽게 회복되기가 지금 아직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 실업자 수가 급격히 또 감소하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1, 2년 안에는 완전 고용으로 가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고용과 관련해서는 긴축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논란이 큰데 인플레이션 중에 지금 제일 논란이 되는 게 결국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네.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 근데 요즘에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수치를 네. 봤더니 3월달에 10년 이 국채로 본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3월에는 0.5%였는데 네. 제가 최신 데이터를 보니까 2.08%까지 네, 4배나 맞아요. 올랐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면 봐야 되나요? 이제 사실 연준이 지금 생각하는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한 2에서 2.5%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네. 그거를 이제 2023년 이후로 생각하면서 그때까지는 저금리 하겠다고 예고를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고 작년 2분기에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었기 때문에 지금 올해 2분기에는 분명히 유가 때문에라도 물가 상승률이 분명히 튈 수 있기 때문에 연준 의장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2분기에 물가는 튈 것 같다. 근데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인플레의 연속성을 한번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2분기에는 일시적인
걸로 생각은 하는데 네. 만에 하나 3분기도 그래버리면 이건 이제 테이퍼링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3분기 물가 같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데 네.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건 3분기에 갑자기 비행기 티켓 값이 튈 것 같아서. 아 코로나 왜냐면 백신 코로나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좀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여행 가고 막 이래버리면 아니 그럼 좋은 일인데 그걸 걱정해야 되는 건가요? 걱정 아니 물가가 네. 튈 수도 있잖아요. 서비스 오, 물가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에너지 물가가 튈 수 있는데 2분기에는 3분기에 또 서비스 물가가 튀어버리면 연준 시장이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네. 이래버리고 또 지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2분기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2분기 물가 튀는 거는 악재라고 해도 이거는 시장이 이미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실 필요 없는데 3분기가 일단 변수 같아요. 지난주에 KB증권에서 썼던 보고서를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볼 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마켓 베이스드,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그 생각하는 그 인플레이션이 있죠. 뭐 채권 투자자나 주식 투자자가 생각하는 직접 시장이 뛰어 그 인플레이션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게 이제 네. 시장 참가자인데 네. 근데 서베이드라고 그 설문조사한 거 있죠. 일반 국민들이나 여론조사를 했던 거는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가고 있대요. 네. 그럼 최근에 뉴욕 연준에서 네, 나온 맞아요. 거 보니까 뭐 비슷하더라고요. 평소 네, 한 네, 최근 네. 한 5년 동안 하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연준 의장도 그 얘기를 했대요. 네. 지금 서베이드, 그러니까 일반 이제 뭐 여론조사를 한 결과로는 아직까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혀 안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봐서는 지금 당장 테이퍼링을 할 이유가 없다. 2015년도에 이호선 연구원이 본인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있어요. 오. 그걸 그래서 일찌감치. 뭐지 하고 네. 봤어요. 봤더니만 그 마켓 베이스드 그 인플레이션하고 서베이드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적어놓으셨대요. 그때 무슨 얘기? 2015년도 초인데 네. 그때 국제유가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100달러였던 국제유가가 30달러까지 폭락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있었죠. 예, 네. 완전히. 그럼 다들 금리 못 올린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이거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 걱정이 네.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시장이 이제 마켓 베이스드, 시장이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이 확 꺾였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때 당시에 그 일반 국민들 있잖아요. 여론조사한 인플레이션은 안 빠졌어요. 그러더니 진짜 신기하게도 근데 그래서 그 이호성 의원이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이런 걸 봤을 때 올해 연준은 아마 금리 인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 같다. 그럼 유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근데 네. 실제로 제가 그래서 진짜 찾아봤어요. 네. 2015년도 12월에 연준이 금리 올려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준이 일단 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건 시장 참가자들이 원하는 그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일반적인 이제 대중들이 그 여론조사를 통한 그런 이제 서베이드 기반의 어떤 인플레이션을 더 중요시하는구나. 왜냐면 2015년도 사례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이런 걸 염두에 뒀을 때는 많은 아직도 그 미국의 이제 일반적인 그 시장 참가자들 제외하고는 아직도 인플레이션은 그냥 이대로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기대 네. 인플레.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는 연준이 아직까지는 테이퍼링을 고려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고용, 그다음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분기가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3분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 티켓 값이 너무 튀어버리는 그래서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네. 게 좀 그래서 일단 안타깝습니다. 2분기까지는 네. 너무 그 긴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자. 그게 이제 저의 시각입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네.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셨을 텐데 염승환 부장님의 가이드를 이렇게 들으면서 네.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Round one, fight.